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고대 아시아인은 누구일까요?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정복한 아시아의 정복자 칭기즈칸,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 불교라는 종교를 만든 석가모니.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을 떠올리죠. 실제로 위인전도 많이 읽어보셨죠? 역사에 관심 1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 명의 이름은 확실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양사에서 가장 유명한 아시아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럽의 영원한 악몽이라고 불리는 아틸라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유명한 인물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아틸라가 어떤 행보를 걸었는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그럼 대체 아틸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고 대체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유럽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영원한 악몽, 신의 채찍, 지옥의 군대라는 명칭을 얻었을까요? 아틸라는 훈 제국의 왕이었는데요. 5세기경 유럽의 동쪽에는 훈족이라는 기마 유목민이 있었습니다. 훈족은 아틸라가 왕이었던 시절에 유럽에서 큰 악명을 떨쳤는데요. 그럼 훈족은 대체 누구일까요? 4세기 중반 동강 서쪽 언덕에 갑자기 등장한 아시아계 유목민족을 훈족이라고 합니다. 훈족은 우리에게 친숙한 흉노족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중국에게 밀려 동강 유역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죠. 반면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는 해도 100% 그 혈연 관계를 확실히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조차도 1000년 넘도록 이 훈족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정확하게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훈족은 동강 유역에 살고 있던 알란족을 제압하고 375년 드네프르강 유역까지 진출하는데요. 그곳에는 게르만족의 한 일파인 동고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고트족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훈족이 동고트족을 쫓아내버립니다. 동고트족 추방 후 훈족의 다음 목표는 서고트족이었는데요. 이에 서고트족은 훈족에게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니 우리보다 센 동고트 애들이 저렇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고? 우리는 상대가 안 되겠는걸? 굳이 맞붙어서 죽을 일 있나? 얘들아, 도나우 강을 건너가는 건 어때? 로마 땅으로 건너가 버리면 우리 안전할 거야. 설마 훈족 애들이 로마 안까지 들어오겠어? 서고트족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도나우 강을 건너 로마로 건너가 버립니다. 훈족에 밀린 서고트족은 로마 제국 안으로 밀려 들어가 제국 안에서 사방팔방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게 되죠. 훈족에게 밀린 이 게르만족들은 끝끝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결국 훈족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끌어낸 것이죠. 훈족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그럼 아틸라는 누구일까요? 432년 훈족의 왕 루길라는 동로마 제국 침공을 준비하는 도중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은 자가 바로 아틸라였는데요. 이때부터 유럽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틸라는 왕위 쟁탈전에서 부족 경쟁자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 경쟁자 중 살아남은 일부가 동로마 제국으로 탈출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에 걸친 대제국이었는데요. 아틸라는 동로마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잔당소탕을 구실로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야 너희들 내 반대파 패거리들 숨겨주고 있지? 반대파들 어서 다시 되돌려보내. 안 돌려보내면 나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일단 너네 수도로 가는 길이니까 잘 생각 한번 해봐. 목표는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콘스탄티노플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가는 길에 만나는 도시는 모두 불지르고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 당시 동로마의 황제는 테오도시우스 2세였는데요. 아 갑자기 얘네들 어디서 나타난 거야? 대체 뭐하는 애들이지? 동쪽의 페르시아 애들 때문에 병력 다 못 빼는데 어떡하지? 병력 다 빼서 훈족 애들이랑 싸운다 한들 이긴다는 보장이 있을까? 일단 귀찮으니까 돈 주고 보내버리자. 마침 동로마 제국의 동쪽에서는 사산왕족 페르시아가 팽창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지만 테오도시우스 2세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강화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와 아틸라 두 세력을 모두 상대할 순 없었거든요. 이때 아틸라는 말 위에서 협상을 했는데 이후로 기마 협상은 유목민의 관습으로 남게 됩니다. 체면을 구긴 테오도시우스 2세였지만 강화 기간 3년 동안 성벽을 세우고 도나우강 유역 방어 체계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틸라가 다시 올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때 세워진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서양 역사상 최고로 평가되는 성벽이 되었고 1000년간 온갖 이민족들 훈족, 아랍인, 슬라브족, 불가르족, 바이킹족으로부터 동로마를 지켜주게 됩니다. 443년 아틸라는 다시 동로마 제국에 수금을 하러 갑니다. 오늘날의 불가리아, 그리스에 해당하는 영역을 침입해 들어갔고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제외한 모든 도시들을 파괴해 들어갔죠. 동로마
입장에서 다행스러웠던 점은 훈족이 성체를 공략하는 기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지킬 수가 있었죠. 수도가 약탈당하지는 않았지만 테오도시우스 2세는 또 한 번 패배를 인정하고 강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번처럼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공물을 아틸라에게 바치게 되었죠. 동로마는 또 한 번 자존심에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틸라도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넘지는 못해서 고민이었습니다. 저 성벽을 넘을 수만 있다면 콘스탄티노플 정복도 꿈이 아닌데 말이야. 에이, 지진이라도 나서 성벽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됩니다. 445년 콘스탄티노플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447년 1월 대지진으로 성벽이 파손되고 설상가상으로 폭우까지 쏟아져 성벽이 더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아틸라는 또 한 번 콘스탄티노플로 진격하는데요. 이번에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부서져 있을 줄 알았던 성벽이 60일 만에 복구되어 버린 것이죠. 그냥 보수만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성벽에 성벽 하나를 더 추가해 3중 성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두꺼운 성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콘스탄티노플은 막았지만 동로마 안에 있는 천여 개의 도시가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수도원이나 교회까지 침입하여 많은 수도사와 수녀를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역시 동로마 제국은 아틸라의 군대를 물리기 위해서 또 조약을 맺어 배상금과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는 어찌나 아틸라가 미웠는지 강화 조약 2년 후에는 훈 제국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물론 아틸라를 죽일 암살자를 포함해서요. 아틸라는 당연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암살자를 죽이기는커녕 황금을 가득 넣은 주머니를 암살자의 목에 걸고 황제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너는 나보다 한 수 아래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허튼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또 수금하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450년 그렇게 아틸라에게 당하기만 했던 테오도시우스 2세는 사망했고 새로 즉위한 동로마 황제는 훈 제국에 바치던 공물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틸라는 동로마 제국을 또 한 번 쳐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목표를 변경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충분히 괴롭혔으니 이제 서로마 제국도 괴롭히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들로 인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타이밍 좋게 침략의 명분도 생기게 되는데요. 서로마 제국의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에게는 호노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호노리아는 시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들통이 나게 되는데요. 시종은 처형되었고 호노리아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배가 가기 싫었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틸라에게 청혼을 한 것이죠. 성의를 보이기 위해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도 아틸라에게 보냈습니다. 아틸라는 이 청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서로마 제국에게 결혼 지참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참금으로 요구한 것이 서로마 제국 영토의 절반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던 것이죠. 서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고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451년 아틸라는 서로마 정벌에 나섰고 최대 10만으로 추산되는 대군이 독일 라인강을 넘어 모젤강을 따라 서로마로 진격했습니다. 서로마 제국도 동로마 제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틸라는 라인강을 건널 때 로마 교황청을 향해 가고 있는 1만 명의 수녀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아름다운 미모의 한 수녀가 아틸라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수녀의 이름은 우르술라였습니다. 아틸라는 우르술라에게 반해 청혼했으나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한 아틸라는 홧김에 우르술라를 활로 쏘아 죽여버리고 만 명의 수녀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살해된 우르술라는 지금도 성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아틸라는 라인강을 넘어 계속 진격했고 오를레앙, 카탈루냐 평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로마, 소고트족 연합군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틸라는 소로마의 명장 아에티우스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아틸라를 상대로 한 유럽인의 유일한 승리였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아에티우스를 최후의 로마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줄 만큼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틸라가 무섭고 강력한 적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프랑스인들은 지금의 프랑스 땅인 갈리아 지방을 적극적으로 수호했다는 점에서 아에티우스를 프랑스의 위대한 영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틸라는 무서운 회복력을 보이며 1년 만에 또다시 서유럽으로 진격했는데요. 이번에는 프랑스 지역이 아닌 이탈리아 북부를 침공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밀라노, 파비아, 아큘레이아를 공격하여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는지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수도 라벤나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아틸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틸라의 호적수 아에티우스가 모함으로 죽은 후였으니까요. 서로마 제국에는 군사적 재능이 탁월한 아틸라의 상대가 될 만한 유능한 지휘관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아에티우스만이 아틸라를 상대할 수 있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위기에 놓이자 교황 레오 1세는 사절단을 꾸려 아틸라를 찾아갑니다. 교황 레오 1세는 아틸라에게 더 이상 기독교 세계와 로마를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그 말을
말을 들은 아틸라는 서로마 정복을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염병이 훈족에게 퍼져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는 것이 역사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452년 마르키니아누스 황제가 영토 할양을 거부하자 아틸라는 분노했고 또 한 번 서로마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453년 아틸라는 사망합니다. 아틸라의 사망 이후로 훈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걸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이후로도 유럽 사람들에게 아틸라는 악마, 악의 화신, 극악 무도함 그 자체로 회자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나라에서는 아틸라를 소재로 한 수많은 소설, 전설, 그림, 연극, 조각, 오페라 등이 나왔습니다. 우는 어린아이에게 계속 울면 아틸라가 잡으러 온다 라고 하면 울음을 뚝 멈췄다고 할 만큼 아틸라는 유럽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죠. 유럽 사람들은 훈족이 얼마나 싫었는지 꼴보기 싫거나 증오하는 대상에게 경멸의 의미를 담아 훈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동쪽에 있으면 더더욱 그렇게 불렀죠. 1차 세계대전 당시 서쪽의 연합군은 독일군을 훈족의 군대라고 불렀고 당시 영국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독일인을 훈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어머니인 퀸마더 엘리자베스는 런던 대공습을 겪은 뒤 50년 넘도록 독일인을 훈족이라고 불렀을 정도라고 하네요. 훈족이라고 놀림받았던 독일군 역시 소련과의 전쟁 때는 동쪽의 소련군을 훈족이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하네요. 이렇듯 아틸라는 아직까지도 유럽 사람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유럽인의 영원한 악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